어둠이 내려앉은 개성의 한 굴란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기 918년 여름 한 남자가 피 묻은 갑옷을 벗어던지고 옥저에 앉았는데 그의 이름은 왕건이었습니다. 방금 자신의 주군이었던 관예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사내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새로 세운 나라의 이름은 고려였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땅은 고잡 송악 일대에 불과했습니다. 남쪽에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귀재견 후백제를 이끌고 있었고 동남쪽에는 천년 왕국 신라가 비록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지방 군벌들이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며 칼을 세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왕건은 한 가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칼이 아니라 혼인으로 천하를 얻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군대를 일으켜 힘으로 찍어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왕건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대신 전국 각지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9명이었습니다. 역대 고려 왕들의 평균 부인수가 3명 남짓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숫자였는지 실감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왜 한 남자가 29번이나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 시대의 공기부터 느껴보셔야 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그야말로 지옥도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통일신라가 무너지면서 중앙정부의 힘이 사라지자 각 지방에서 호족이라는 이름의 군벌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기 고을에서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거느리며 사실상 독립국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아무리 왕을 자처해도 이 호족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저 허울뿐인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왕건은 이 냉정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송악지방의 해상 호족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 바다를 무대로 장사를 하며 부를 축적한 세력이었고 왕건은 어린 시절부터 호족 사회의 냉혹한 법칙을 몸으로 익히며 자랐습니다. 호족들의 세계에서 동맹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피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을 내게 주고 네 딸을 내게 달라는 식의 결혼 동맹은 배신하면 곧 내 피부치를 죽이는 것이라는 무서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왕건은 이 오래된 법칙을 나라 전체의 규모로 확장시킨 천재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즉위 직후 왕건은 마치 전국의 청첩장을 뿌리듯 결혼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9명의 부인 중 무려 25명이 즉위 직후에 집중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는 순도 100%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9명의 부인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록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략적인 배치가 드러납니다. 황해도에서 9명, 경상도에서 6명, 경기도에서 4명, 충청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3명, 전라도에서 2명이 왔는데 이것은 마치 한반도의 지도 위에 바둑알을 놓듯 계산된 배치였습니다. 특히 군사적 요충지인 황해도, 평산 지역에서는 한 집안의 누이와 조카 딸과 딸까지 3명이 왕건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결혼이 아니라 군사작전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충주의 유력 호족 유금딸의 딸인 신명 순성왕태우는 왕건과의 사이에서 5아들과 2딸을 낳았는데 이것은 충주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왕건의 집념이 낳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호족 왕규는 아예 자신의 2딸을 동시에 왕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한강유역이라는 천하의 명당을 쥐고 있던 왕규로서는 자기 딸 둘을 한꺼번에 왕에게 바치는 것이 최고의 투자였던 셈이다. 결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고려사에 기록된 3가지 유형의 혼인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침이라 불리는 형태였는데 이것은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지방을 지나갈 때 호족이 자발적으로 자기 딸을 왕의 잠자리에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주라는 고을을 지나던 왕건이 시냇가에서 한 처녀를 보고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더니 이 고을을 부잣집 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서는 군대를 융숭이 대접하고 딸에게 왕건을 모시고 자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제1왕후가 되는 신의 왕후 유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략혼으로 이것이 왕건 결혼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신라 왕실과의 혼인이었는데 왕건은 경순왕의 백보인 김옥념의 딸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맏딸을 경순왕에게 시집보내
이중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신라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흡수하겠다는 무서운 포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혼이라 할 수 있는데 나주의 한 포구에서 빨래하던 처녀를 왕건이 직접 취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고려 제2대 왕혜종을 낳은 장화왕후 오씨였습니다. 이 결혼 전략은 단순히 동맹을 맺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혼인으로 묶어놓은 호족들을 더욱 단단하게 관리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당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성 정책이었는데 이것은 호족들에게 왕의 성씨인 왕씨를 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받은 호족은 왕과 한가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배신의 명분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채찍도 있었는데 기인 제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호족의 자제를 수도 개경에 보내 살게 하는 이 제도는 겉으로는 관리 양성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지를 잡아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사심관 제도를 통해 귀부한 호족이나 공신을 그들의 출신 지역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스스로 고향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것은 호족에게 명예를 주면서도 중앙의 통제 아래 두는 절묘한 장치였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 29번의 결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동맹의 효과는 전정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서기 930년 경상도 고창에서 견투의 후백 제군과 왕권의 고려군이 격돌했을 때 왕권의 곁에는 혼인으로 맺어진 호족들의 군대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특히 유금필이라는 장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는 바로 왕권의 9번째 부인인 동양원 부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위를 위해 목숨을 건 장인의 칼날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935년에는 천년 왕국 신라의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에 항복해왔는데 이것 역시 왕건이 신라 왕실과 이중 혼인 관계를 맺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경순왕의 태자는 끝까지 항복을 반대하며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경순왕 자신은 왕건의 사위였기에 차마 칼을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후백제의 견숭은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맏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분노한 견훔은 극적으로 탈출하여 자신의 평생 원수였던 왕건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을 처단해달라는 처절한 요청이었습니다. 936년 왕건은 87,500명의 대군을 이끌고 1, 2천으로 진격했고 후백제의 신검은 항복하여 후삼국 시대의 마지막 막이 내려졌습니다. 견풀은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아들 신검이 살아남은 것에 우라가 터져 결국 얼마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 이토록 비참하게 퇴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통일 뒤에는 시한폭탄 같은 부작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29명의 부인에게서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가 태어났는데 이 왕자들의 뒤에는 저마다 강력한 외가 호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각 호족 가문은 자기 딸이 낳은 왕자를 다음 왕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카리스마가 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943년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왕건은 죽기 직전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덧덮는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뒤를 이은 혜종은 장화왕후 오씨 소생의 맏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친정 세력이 약했기에 즉위한 순간부터 다른 왕자들의 외가 호족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 호족 왕규는 자신의 두 딸을 왕건에게 시집보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딸을 혜종에게까지 시집보내 이중삼중으로 왕실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결국 혜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이후 고려 초기는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왕건은 이런 미래를 예감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는 죽기 직전 후대 왕들에게 10가지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훈요십조입니다. 불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으라는 것부터 풍수지리를 존중하라는 것,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을 촘촘히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10가지 가르침에는 결혼을 29번이나 한 것의 부작용을 어떻게 수습하라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건 자신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왕건의 이야기에서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100년 전 이 한 남자는 칼 대신 혼인이라는 도구로
천하를 엮었고 전쟁 대신 잔치상 위에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적을 죽이는 대신 사돈으로 만들었고 정복하는 대신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방식은 분명 천재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 또한 혹독했습니다. 29명의 부인 중 상당수는 왕권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 멀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고 수도 개경이 아닌 먼 고향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도구로 쓰인 여인들의 삶은 영광이 아닌 고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왕권의 21번의 결혼은 한 나라를 세우고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초기를 피로 물들인 독배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빛과 어둠이 한 장의 동전 위에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무겁게 남기를 바랍니다.